1299년 12월 어느 추운 아침 델리 외곽의 킬리 평원에서 한 제국의 신화가 깨졌습니다. 그들은 중국을 무릎 꿇렸고 페르시아를 불태웠으며 러시아를 짓밟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성벽은 무너졌고 왕조는 사라졌으며 문명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몽골 제국 역사상 가장 무자비하고 효율적인 전쟁 기계는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도 북서부의 황량한 평원에서 그들이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남자의 천재성, 한 국가의 광기 어린 헌신, 그리고 전쟁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한 전투 하나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도가 용맹을 이기고 시스템이 공포를 삼키며 한 국가가 스스로를 전쟁 기계로 재탄생시켜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13세기 초반, 몽골 제국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정복 국가보다 빠르게, 더 넓게, 더 완벽하게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이 죽은 뒤에도 그의 후계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121년 징기스칸의 군대는 호라즘 제국을 추격하다가 처음으로 인도 북서부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것은 정복이 아니라 추격이었지만 그 순간부터 델리 술탄국은 북쪽 지평선 너머에서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그림자를 의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1281년 오고타이 칸이 죽으면서 서쪽으로의 확장은 잠시 멈췄지만 중앙아시아에는 이미 차가타이 칸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풍요로운 땅, 약한 국경, 분열된 왕조들, 완벽한 먹잇감이었습니다. 1140년대부터 1290년대까지 몽골의 침입은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은 펀자브를 약탈했고 라호르를 불태웠으며 멀탄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은 델리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정복이 아니라 약탈이었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들어와 금은 보화를 훔치고 포로를 끌고 가고 재빨리 사라지는 것. 이것이 몽골의 전형적인 국경 침공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나 델리 술탄국에게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였습니다. 중세 이슬람 세계에서 술탄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신앙을 지키는 것. 둘째, 국경을 지키는 것. 만약 술탄이 국경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는 더 이상 술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왕좌에 앉아있는 무능력자일 뿐이었습니다. 1190년대 델리는 정확히 그런 상태였습니다. 칼지 왕조가 막 권력을 장악했지만 내부 반란과 음모로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귀족들은 서로를 믿지 않았고 군대는 파편화되어 있었으며 백성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몽골이 다시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1199년 차가타이 칸국의 통치자 두아칸은 그의 아들 쿠툴루그 콰자에게 전례 없는 규모의 군대를 맡겼습니다. 약 10만 명, 이것은 단순한 약탈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복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신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몽골 병사들이 가족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아내들, 아이들, 심지어 가축까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도에 정착하려 했습니다. 델리를 점령하고 술탄국을 무너뜨리고 이 땅을 차가타이 칸국의 새로운 영토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쿠툴루그 콰자의 전략은 교과서적인 몽골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국경 도시들을 우회했습니다. 성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남쪽으로 델리로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왜냐하면 몽골의 전략은 항상 같았기 때문입니다. 적의 심장을 찌르는 것, 지도자를 죽이거나 굴복시키는 것,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무너집니다. 성벽을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포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공포는 작동했습니다. 델리 시민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식량 가격이 폭등했고 귀족들은 재산을 챙겨 도망칠 준비를 했으며 일부 장군들은 술탄에게 수도를 포기하고 남쪽으로 후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역사적 선례는 분명했습니다. 몽골에게 포위된 도시는 두 가지 운명 중 하나를 맞이했습니다. 항복하고 살아남거나 저항하고 전멸하거나 중간은 없었습니다. 바그다드가 그랬고 사마르칸트가 그랬으며 부하라가 그랬습니다. 델리가 다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술탄 알라우딘 칼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도망칠 모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과 몇 년 전 자신의 삼촌이자 전임 술탄을 암살하고 왕좌를 찬탈한 인물이었습니다. 귀족들 중 상당수는 그를 찬탈자로 여겼고 그의 정당성은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몽골과의 전투에서 패한다면 그는 그저 무능한 술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전투를 피한다면 그는 비겁한 술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겁한 술탄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알라우딘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싸워야 했습니다. 그것도 이기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는 군대를 이끌고 델리를 나섰습니다. 수도의 성벽 안에서 버티는 대신 그는 몽골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이것은 자살 행위처럼 보였습니다. 몽골 기병대와 평원에서 맞붙는다는 것은 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도록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라우딘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용맹도 아니었고 전술도 아니었으며 심지어 군대의 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중세 세계에서 군대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은 계절적이었습니다. 농민들은 수확기에는 집에 돌아가야 했고 귀족들은 자신의 영지를 관리해야 했으며 용병들은 돈이 떨어지면 떠났습니다. 상비군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1년 내내 수만 명의 병사에게 급여를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제 구조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곡물 가격은 수확량에 따라 변동했고 상인들은 투기를 했으며 지역 영주들은 세금을 횡령했습니다. 국가 재정은 예측 불가능했고 따라서 군사력도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알라우딘 칼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경제 전체를 군사체제에 종속시켰습니다. 이것은 현대적 의미에서 총력전 경제의 중세적 버전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가격을 고정시켰습니다. 곡물, 천, 설탕, 기름, 모든 필수품의 가격이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시장 가격이 아니라 국가 명령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 그는 전국에 감시관을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시장을 순찰하며 가격을 감시했고 위반자를 즉시 체포했습니다. 투기꾼은 손을 잘렸고 사재기를 한 상인은 재산을 몰수당했으며 가격을 올린 가게 주인은 공개적으로 태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폭정이었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동했습니다. 가격이 안정되자 국가는 정확히 얼마의 돈으로 얼마나 많은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사 한 명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는 234 탕카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기준으로 상당한 액수였지만 가격 통제 덕분에 그 가치는 항상 일정했습니다. 병사는 자신이 받는 돈으로 정확히 무엇을 살 수 있는지 알았고 국가는 얼마나 많은 병사를 고용할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경제가 예측 가능해지자 군사력도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알라우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대 자체를 개혁했습니다. 중세 군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부정부패였습니다. 귀족들은 유령 병사를 등록하고 그들의 급여를 횡령했습니다. 한 마리 말을 여러 명의 이름으로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은 약속한 병력의 절반도 데려오지 않았지만 급여는 전액을 받아갔습니다. 알라우딘은 이것을 막기 위해 두 가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첫째는 다그, 말 등록 제도였습니다. 모든 말은 개별적으로 검사받고 낙인이 찍혔습니다. 같은 말을 2번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는 체라 병사 신원 기록이었습니다. 모든 병사의 신체적 특징이 문서로 기록되었습니다. 키, 피부색, 특별한 흉터나 표시, 이것은 본질적으로 중세의 신분증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귀족들은 유령 병사로 사기를 칠 수 없었습니다. 국가는 정확히 누가 군대에 있고 누가 없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알라우딘은 상비군을 만들었습니다. 중세 남아시아 최초의 진정한 상비군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북서부 국경을 따라 요새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기 경보 시스템이었습니다. 몽골이 국경을 넘는 순간 신호가 전달되었고 가장 가까운 주둔지의 군대가 즉시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델리로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알라우딘의 군대는 놀라운 속도로 동원될 수 있었습니다. 몽골이 펀자브를 지나 남쪽으로 오는 동안 델리의 군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그들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알라우딘 체제의 가장 무서운 점이었습니다. 예측 가능성과 반복 가능성이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항상 같은 크기였고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였으며 항상 같은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전쟁이 예술에서 과학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용맹을 이깁니다. 이 모든 것이 1069년 12월 킬리 평원에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쿠툴루그 콰자가 이끄는 몽골군은 델리에서 북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수도가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한 번의 결정적인 타격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델리의 성벽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신 킬리 평원의 알라우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몽골에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델리군이 성벽 뒤에서 포위를 견디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싸우려 한다는 것은 자신감의 표시였습니까? 아니면 절망의 표시였습니까? 몽골은 전자를 믿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몽골과 평원에서 싸우는 것은 자살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델리군은 절망적이고 무모하며 곧 무너질 것이라고. 이것은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양군의 병력은 비슷했습니다. 몽골은 약 10만, 델리군도 비슷한 규모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구성은 달랐습니다. 몽골은 거의 전부가 기병이었습니다. 빠르고 유연하며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간단했습니다. 적진의 화살을 퍼부어 혼란을 야기하고 약한 지점을 찾아 돌파하며 적을 포위에 섬멸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델리군은 혼성 부대였습니다. 기병, 보병,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전쟁 코끼리들이었습니다. 알라우딘은 중앙에 자신의 지휘부와 함께 코끼리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좌익에는 그의 가장 신뢰받는 장군 중 하나인 누스라트 칸이, 우익에는 또 다른 베테랑 지휘관 자파르 칸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대로 울루그 칸이 후방에 대기했습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방어 진영이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델리군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몽골 기병대가 델리군의 전선을 향해 돌격했고 수천 개의 화살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몽골의 전형적인 개시 전술이었습니다. 적진을 혼란에 빠뜨리고 대열을 흐트러뜨리며 공포를 심는 것. 그런데 델리군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보병들은 대형을 유지했고 방패벽은 견고했으며 코끼리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몽골에게 익숙하지 않은 광경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적들은 첫 번째 화살 공격에서 이미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는 마치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전쟁 코끼리들의 존재는 특히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동물들은 몽골 말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말들은 코끼리의 냄새와 소리를 두려워했고 많은 기병들이 자신의 말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몽골의 가장 큰 장점, 즉 기동성이 무력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원에서의 전투는 본질적으로 운동의 게임입니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잘 기동하며 적의 측면을 노출시키는 쪽이 이깁니다. 그런데 델리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몽골의 모든 공격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흡수할수록 몽골은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해야 했고 더 가까이 다가와야 했으며 더 깊이 관여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델리군의 우익을 지휘하던 자파르 칸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몽골의 일부 부대가 후퇴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패주라고 판단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자파르 칸은 용맹하고 열정적인 전사였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충동적이었습니다. 그는 술탄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부하들을 이끌고 돌격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몽골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후퇴는 위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몽골의 가장 유명한 전술 중 하나였습니다. 가짜 후퇴로 적을 유인하고 그들이 대열에서 이탈하면 포위에 섬멸하는 것. 자파르 칸은 정확히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와 그의 부대는 몽골 진영 깊숙이 들어갔고 곧 사방에서 포위되었습니다. 탈출로가 차단되었고 지원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몽골은 자파르 칸에게 항복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몽골은 보통 포로를 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파르 칸은 델리 술탄국의 고위 장군이었고 그의 항복은 엄청난 선전 가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항복한다면 델리군의 사기는 무너질 것이고 전투는 끝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파르 칸은 거절했습니다. 그는 최후까지 싸웠고 결국 전사했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대부분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은 비극이었습니까? 아니면 영웅적 행위였습니까? 후대의 역사가들은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그를 순교자로 칭송했습니다.
신앙을 위해, 술탄을 위해,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은 진정한 전사라고 다른 이들은 그를 무모한 독단주의자로 비판했습니다. 만약 그가 명령을 따랐다면 자신과 수천 명의 부하들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알라우딘은 그를 지원하지 않았는가? 자파르 칸이 포위되었을 때 술탄은 구원군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것을 냉혹한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합니다. 알라우딘은 자파르 칸을 구하려다 전체 군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고. 다른 이들은 더 어두운 이유를 제시합니다. 자파르 칸은 너무 인기 있는 장군이었고 잠재적인 정치적 위협이었을 수도 있다고. 진실이 무엇이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자파르 칸은 죽었고 그의 부대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몽골은 승리의 기세를 몰아 델리군의 중앙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멈췄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쿠툴루그 콰자가 전투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역사 기록은 정확한 상황을 명시하지 않지만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곧 이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몽골 군대는 지휘관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재앙이었습니다. 몽골의 전술은 중앙 집중적 지휘에 의존했습니다. 칸이 모든 부대의 움직임을 조율했고 전투의 리듬을 통제했습니다. 지휘관이 사라지자 조율은 무너졌습니다. 각 부대는 여전히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었지만 전체적인 전략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급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이미 몇 주째 인도 영토에 있었고 그들의 보급선은 취약했습니다. 델리군은 자국 영토에서 싸우고 있었으므로 식량과 물자를 쉽게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약탈에 의존했는데 알라우딘의 국경 방어 시스템 덕분에 약탈할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델리군은 이 상황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그들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기다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몽골에게는 불리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고 식량은 떨어지고 있었으며 사기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빠른 승리를 원했는데 대신 소모전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소모전에서 몽골은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몽골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철수했습니다. 이것은 패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패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델리는 여전히 서 있었고 알라우딘은 여전히 술탄이었으며 몽골의 무적 신화는 킬리 평원의 황토에 묻혔습니다. 이것은 군사적 패배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패배였습니다. 몽골이 인도를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 델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확신,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알라우딘은 승리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는 즉시 델리 외곽의 새로운 요새 건설을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시리 요새로 알려지게 되었고 전략적으로 킬리 평원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이었습니다. 몽골을 물리친 장소에 세워진 기념비, 절대 다시는 이 땅이 침략받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라우딘은 선전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통치자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시리 요새의 기초에 몽골 포로들의 머리를 묻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술탄을 공포의 수호자가 아니라 공포를 정복한 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정당성은 더 이상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좌를 찬탈한 자가 아니라 제국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1303년 몽골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타르가이가 이끄는 더 큰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델리를 포위했지만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알라우딘은 성벽 뒤에서 버텼고 몽골은 몇 달 후 다시 철수했습니다. 1305년에도 또 다른 침공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알리베그와 타르타크가 이끄는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펀자브를 약탈했지만 델리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1306년 마지막 주요 침공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몽골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몽골 제국은 갑자기 인도를 포기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킬리 전투가 증명한 것은
델리 술탄국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방어 가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라우딘의 개혁은 일회성 기적이 아니라 재현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몽골이 올 때마다 같은 군대가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막았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반복 가능하며 효과적으로. 그리고 알라우딘은 방어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1306년부터 그의 가장 능력 있는 장군 말리크 카푸르는 남인도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천재성의 표현이었습니다. 몽골이 북쪽을 위협하는 동안 알라우딘은 남쪽을 정복했습니다. 그는 방어 비용을 공격 수익으로 충당했습니다. 말리크 카푸르는 데바기리를 정복했고 와랑가를 약탈했으며 마두라이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원정들은 엄청난 부를 가져왔고 이부는 다시 군대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었습니다. 강한 군대가 더 많은 정복을 가능하게 했고 더 많은 정복이 더 강한 군대를 유지했습니다. 알라우딘의 통치 말기에 델리 술탄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확장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킬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몽골 제국이 인도에서 멈춘 이유를 요약하자면 그것은 용맹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델리의 병사들이 몽골보다 더 용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알라우딘의 장군들이 몽골의 지휘관들보다 더 영리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알라우딘 칼지는 전쟁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중세 전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이길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날씨가 좋으면, 적이 실수하면,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이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개인의 천재성이 아니라 제도적 역량이 필요했습니다. 알라우딘은 중세 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이것을 달성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국가 전체를 전쟁 기계로 변형시켰고 경제를 군사 목적에 종속시켰으며 예측 불가능한 봉건 군대를 예측 가능한 상비군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모호한 유산입니다. 알라우딘의 통치는 억압적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자유를 잃었고 귀족들은 감시받았으며 백성들은 통제되었습니다. 그는 자비롭지 않았고 관대하지도 않았으며 인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3세기 말 인도에서 효과성이 생존과 멸망의 차이였습니다. 킬리 전투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가르쳐줍니다. 역사는 항상 정의로운 자의 편이 아니라 준비된 자의 편입니다. 용맹은 아름답지만 시스템은 작동합니다. 영웅적 돌격은 전설이 되지만 행정개혁은 제국을 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유보다 질서가, 카리스마보다 관료제가, 이상보다 현실주의가 더 많은 생명을 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킬리 전투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것이 극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알라우딘이 패배했다면 인도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몽골은 델리를 점령했을 것이고 북인도는 차가타이 칸국에 흡수되었을 것이며 이슬람 문화와 힌두 문화의 독특한 융합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무굴 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타지마할은 건설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우르두어는 발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강줄기가 이 한 번의 전투에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한 남자의 결단, 한 시스템의 효율성, 그리고 제도가 개인을 초월할 수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이 승리의 진짜 의미는 전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킬리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히 한 군대가 다른 군대를 물리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화의 죽음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힘은 항상 두 가지 기둥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실제 군사력이었고 다른 하나는 무적이라는 평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두 번째가 첫 번째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몽골군이 도착하기 전에 공포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도시들은 포위되기 전에 항복했고 왕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도망쳤으며 군대들은 첫 화살이 날아오기도 전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몽골의 가장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고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들이 이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킬리에서 그 믿음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카라반 상인들이 이야기를 실어날랐고 외교관들이 궁정에 보고했으며 시인들이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몽골의 대군이 델리 앞에서 멈췄었다고, 그들의 지휘관이 전사했다고, 그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철수했다고,
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시였습니다. 몽골은 막을 수 있다는 것, 그들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 그들의 화살도 빗나갈 수 있고 그들의 말도 지칠 수 있으며 그들의 계획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몽골 국경 근처의 작은 왕국들과 술탄국들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델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는 몽골의 명성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신이 도착해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파괴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통치자들은 항복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항한 도시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그다드를 기억하세요. 니샤푸르를 기억하세요. 메르브를 기억하세요. 그 도시들의 인구는 집계되고 분류되고 체계적으로 살해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쟁 범죄가 아니라 정책이었습니다. 공포를 통한 통치였습니다. 그런데 킬리 이후 그 공포는 약해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절대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리전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칼이 부딪히지 않고 피가 흐르지 않지만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킬리에서 델리가 얻은 가장 큰 승리는 몽골군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몽골에 대한 공포를 물리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왕국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도 준비한다면,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음 체계가 전쟁을 이기는 것은 것만큼이나 확실합니다. 그리고 1199년 이후 남아시아의 믿음 체계는 바뀌었습니다. 몽골은 더 이상 불가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강력한 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적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은 델리 술탄국 내부에도 깊이 새겨졌습니다. 킬리 이후 알라우딘의 정부는 단순히 다음 침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 기억의 탄생이었습니다. 전투의 교훈들이 문서로 기록되었고 성공적인 전술들이 표준화되었으며 실패한 결정들이 분석되었습니다. 군사 매뉴얼이 작성되었고 장교들은 이전 전투들의 사례 연구를 받았으며 국경 요새의 지휘관들은 정기적으로 델리와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이것은 반응적 방어에서 능동적 억제로의 전환이었습니다. 델리는 더 이상 몽골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몽골이 오기 전에 그들을 막을 준비를 했습니다. 상비군은 이제 임시 방편이 아니라 영구적 제도가 되었습니다. 정보 네트워크가 확장되어 중앙아시아 깊숙한 곳의 움직임까지 추적했습니다. 국경 요새들은 단순한 감시탑이 아니라 완전히 보급되고 인원이 배치된 군사기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쟁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반영했습니다. 몽골의 작전 문화는 추진력과 확장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며 다음 목표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의 제국은 정복의 엔진이었고 엔진은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멈추는 것은 정체를 의미했고 정체는 취약성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델리는 정반대의 게임을 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늦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빠른 승리를 거부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지연시키며 전쟁을 소모전으로 바꾸는 것. 몽골이 속도에 의존했다면 델리는 지구력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지구력은 조직을 필요로 했습니다. 관료제를, 기록 보관을, 물류를, 이것들은 영웅적이지 않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전쟁은 점점 더 영웅담의 영역에서 벗어나 행정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서 델리는 몽골보다 한 걸음 앞서 있었습니다. 몽골의 전투 모델은 전설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세 가지 핵심 요소에 기반했습니다. 첫째, 극단적인 기동성이었습니다. 몽골 기병은 하루에 100km 이상을 이동할 수 있었고 적이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둘째, 위장 후퇴였습니다. 그들은 패주하는 척하다가 추격하는 적을 매복으로 유인했습니다. 이 전술은 수백 번 성공했고 적들은 계속해서 같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셋째, 공포였습니다. 몽골은 자비를 보이지 않았고 그들의 잔혹함은 전설이 되었으며 그 전설은 그들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킬리에서 이 세 요소는 모두 무력화되었습니다. 기동성은 델리의 코끼리와 견고한 보병 진영 앞에서 의미를 잃었습니다. 평원에서의 전투는 운동의 게임인데 만약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고 그저 서 있다면 당신의 기동성은 장점이 아니라 그저 소진일 뿐입니다. 위장 후퇴는 자파르 칸에게는 통했지만
알라우딘의 주력 부대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대열을 유지했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공포는, 글쎄요, 공포는 준비된 마음에 대항해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델리군은 몽골이 누구인지 알았지만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최고 체계로 훈련받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았으며 자신들이 왜 싸우는지 알았습니다. 이것은 급조된 봉건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문 상비군이었습니다. 공포는 불확실성에서 자랍니다. 만약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면 상상은 최악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옆에 있는 사람을 믿으며 시스템이 당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공포는 약해집니다. 킬리는 기술적 또는 전술적 우월성이 심리적 지배 없이는 거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몽골의 전술은 여전히 뛰어났지만 그것들은 상대방이 패닉에 빠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델리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 속에서 몽골 전쟁 모델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킬리는 국가가 몽골 전쟁 방식을 해결한 최초의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충분히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다른 이들도 그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이 바꾼 것은 국경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치 그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지속적인 몽골의 압박은 델리 술탄국을 내부에서부터 재형성했습니다. 중앙 집중식 행정이 성장했고 감시 체계가 확대되었으며 군사 관료제가 국가 기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시적 군사 국가의 출현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비슷한 모델들이 나타나기 수십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알라우딘의 개혁들은 국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본 가정을 바꾸었습니다. 과거에는 술탄이 귀족들과 권력을 나누었고 지역 영주들은 상당한 자율성을 누렸으며 시장은 대체로 스스로를 규제했습니다. 알라우딘 치하에서는 모든 것이 중앙에서 통제되었습니다. 가격, 급여, 인사, 심지어 결혼까지도 국가의 승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귀족들은 허가 없이 서로 만날 수 없었고 그들의 재산은 정기적으로 감사받았으며 그들의 충성심은 끊임없이 시험받았습니다. 비용은 엄청났습니다. 권위주의가 증가했고 처벌은 가혹했으며 민간인들은 자율성을 잃어뒀습니다. 상인들은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할 수 없었고 농민들은 강제 징집의 대상이었으며 도시 거주자들은 지속적인 감시 아래 살았습니다. 이것은 억압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기하는 질문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생존과 자유 사이의 균형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보는 통제의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1999년에 델리 시민에게 물어본다면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아마도 예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안은 몽골의 정복이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화 시기에 덜 급박한 위협 아래에서 같은 질문은 아마도 다른 대답을 이끌어냈을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의 영원한 역설입니다. 위기는 권위주의를 정당화하지만 권위주의는 위기가 끝난 후에도 살아남습니다. 킬리 전투를 단일 사건이 아니라 아시아 역사의 전환점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몽골 확장이 쉽게 깰 수 없는 시스템과 만난 순간을 표시합니다. 그것은 충돌했고 그리고 멈췄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충분히. 강조해야 할 것은 승리가 영웅적 장관이 아니라 구조적 인내였다는 점입니다. 전장에서의 용감한 돌격이 아니라 수년간의 준비, 몇 달간의 훈련, 그리고 몇 시간의 침착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지정학에도 여전히 울립니다. 물류가 용맹을 이깁니다. 제도가 개인을 이깁니다. 인내가 장관을 이깁니다. 우리는 드라마틱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영웅적인 최후의 저항, 천재적인 전술적 기동,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한 사람.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평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역사는 회계사, 물류 담당자, 그리고 관료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들의 이름은 노래에 나오지 않지만 그들의 시스템은 제국을 지탱합니다. 제국은 전투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지 못할 때 무너집니다. 몽골 제국은 결국 분열되었고 차가타이 칸국은 쇠퇴했으며 그들의 후손들은 정복자가 아니라 지역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델리 술탄국은 계속되었고 진화했으며 결국 무굴 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씨앗은 킬리에 뿌려졌습니다.
1999년 12월 델리 외곽의 황량한 평원에서 세계는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드라마틱한 폭발이나 결정적인 순간 없이 그저 한 군대가 서 있었고 다른 군대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불가능은 가능이 되었습니다. 공포는 시스템의 자리를 내주었고 신화는 현실에 무너졌으며 역사는 새로운 방향을 찾았습니다. 킬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간단하지만 심오합니다. 전쟁은 용감한 자가 아니라 지속하는 자가 이깁니다. 그리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